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막 꽃도 많이 피고 그랬던데, 꽃 구경 가셨나요? 꽃 구경 대신 책 구경을 하시면 돼. 책 구경. 네. 어디 펴보시냐면요. 잠깐만요. 저기 266페이지 볼게요. 거기 이제 파란색 그 박스 2번에 보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또는 평균 분산 분석법, 결정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거 없고 일단 267페이지 양가로 2번을 잠깐 보면요. 267 양가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 체크 하나 해봅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란 두 투자 대안을 상호 비교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 표준 편차가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고 위험, 표준 편차가 동일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거 선택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장을 더 넘겨보니까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수익률이 커져요. 5%, 10%, 12, 13, 14, 15. 오른쪽으로 가면 표준 편차 위험이 커진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B가 있다. B는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12%다. 표준 편차는 예를 들어서 3%다라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여기에 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C. 그러면 B하고 C는 서로 동일한 위험 선상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는 망설임 없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더 좋죠. 왜냐하면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위험과 수익 측면에서 표준 편차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B를 선택하지 C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C를 제외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번에는 여기에 F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F. 그러면 F하고 B는 서로 뭐가 똑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근데 누가 더 위험이 큰가요? F가 더 위험이 크죠. 그럼 B하고 F하고 있으면 모든 투자자는 예외 없이 전부 다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B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F를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렇게 비급진 영역에 그 어떤 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X가 있다고 할까요? X? 그럼 X하고 B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X는 B에 비해서 수익률이 작죠. 대신에 뭐만 커? 위험만큼. X를 선택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급진 영역에 그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투자 대안 B가 더 선호된다. 그건 말해.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수익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한다. 그걸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A가 하나 등장해. A는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하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2%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우리 저번에 살짝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이런 말 잠깐 들어봤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속으로 다 결정했죠.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 A, B는 보면 극명하죠. 왜냐하면 B는 A에 비해서 수익률은 크죠. 뭐도 큽니까? 위험도 커요.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A는 B에 비해서 수익률이 작아요. 뭐도 작아요? 위험도 작아.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면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A가 더 좋다, B가 더 좋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죠. 그럼 이제 그때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는 뭘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B겠죠. 보수적인 투자자는 A.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만 시험에 나와준다는 거. 네. 다음 이제 어디? 저 하단부의 반가로 2번에 혹시 변이기수 보이세요? 그죠? 일단은 오른쪽 페이지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변이기수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동그라미 쳐봐요. 낮을수록 유리하다. 변이기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자, 이제 칠판 잠깐 볼게요. 이거 오늘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들어봅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거의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일단 변이계수란 말이 있어요. 변이계수는요. 저번 수련때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 했어? 그래, 안 했어요. 맞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래, 책에 표시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지. 저번 수련 때 왜 안 하고 오늘 하느냐? 그 이유는 있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면 저번도 하고 이번도 하고 다음 수련 또 하는 건데 저번 수련 때 건너뛰었다는 것은 개념만 듣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자, 봅니다.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표준 편차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변이계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변이계수를 잠깐 보면요. A의 변이계수. A는 기대 수익률이 10이에요. 표준 편차 2입니다. 10분의 2는 0.2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수익을 10개를 가져가면 위험은 2개를 가져간다. 즉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수익의 0.2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결국 수익을 얻어내기 위한 위험도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변이계수 이제 B를 볼까? B는 기대 수익률 보니까 12이지 않습니까? 표준 편차 3이죠? 자, 약분하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0.25예요. 0.25. 0.25. 그러면 A는 위험을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떠안아야 되는 위험은 수익의 0.2배. B는 0.25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A, B 중에? 그렇죠. 변이계수는 위험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변이계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농담처럼 한마디 할게요. 아까 어디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나요? 돌연변이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 그래서 돌연변이는 작을수록 좋다. 그냥 넘어가 버려. 근데 또 수업실 선생님 돌연변이는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지 마. 시험에 도움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돌연변이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딱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270페이지. 자, 이제 거기 보니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와요. 뭐 시험에 이제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포트폴리오는 한 곳에 투자해서 나타나는 위험을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걸 갖다 이제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칠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자, 볼게요. 포트폴리오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투자자는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이만큼을 벌어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 A에다만 투자해버린다면 투자자가 목표했던 이 수익률을 기준으로 더 많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더 조금 나와버릴 수도 있고 위험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업종이 다른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 투자하다 보면 A에서는 3을 까먹는데 B는 2를 벌고 C도 2를 벌고 D는 뭐 이렇게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초 자기가 원했던 이 수익률에서 수익률 10%에서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목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다시 포트폴리오 목적은 뭘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271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양가로 2번에 그 파란색 박스 있죠? 별표. 맨날 이게 시험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거기 좀 봅시다. 그럼 포트폴리오 위험의 유형이 있는데 먼저 체계적인 위험이 있어요. 보이죠? 제거할 수 있대요? 안 된대요? 제거 불가능한데요. 전쟁이 터진다. 뭐 중국의 어떤 요즘 사드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다. 막 등등등. 뭐 정부의 정책이 변했다. 뭐 이런 것은 개인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거할 수 없다. 땅. 내가 운영을 잘못해서 영업 경비가 안정화되지 못했다. 내가 운영을 잘못하거나 또는 나의 어떤 뭐 독선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직원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많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들을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인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그 옆에 이제 OX 게임을 해야 돼. 바로 밑에 보니까
O. 비체계적인 유형 감소, 총 유형 감소는 맞다 이 말이고 X. 체계적인 유형 감소, 모든 유형 감소는 틀리다 이 말이 나왔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림이 하나 나와. 그림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을 별표 쳐놓고요.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요. 그림. 자, 칠판 볼게요. 자, 총 위험의 크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제 한번 보자. 자,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느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3개, 4개, 5개, 6, 7개 뭐 자산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대. 그럼에 따라서 위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위험이 점점 이렇게 감소한대요. 감소 이렇게. 자, 그런데 위험이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아무리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빨간색 밑으로는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분산 투자를 N개만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에 수반되는 토탈 총 위험이 이만큼이래. 근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 아랫부분은 분산 투자를 아무리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줄어야 안 줄어요? 제거가 안 된다 이거죠. 제거가 안 되는 위험은 체계적, 비체계적. 그렇죠. 제거가 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빨간색 윗부분은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위험이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제거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계적, 비체계적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할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오, 맞죠? 근데 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X. 체계적인 위험 감소하지 않아요. 다음에 투자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하면 이거 틀려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위험과 함께 비체계적인 위험도 같이 감소해버린다 이 말인데 그렇지 않죠. 분산 투자라면 오로지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인 위험만 감소하지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총 위험이 감소한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아요. 왜냐면요. 모든 위험과 총 위험 다르죠. 자,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되지 않고 비체계적인 위험만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은 너도 다 감소된다. 틀렸어요. 그러나 총 위험이 감소한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하지 않지만 비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토탈 위험은 점점 감소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보니까 요 두 놈, 특히 놈 여기서 오답이 제법 잘 나온다는 거. 제법. 그래서 이제 기출 지문을 보면요. 거의 이제 이쪽에서 오답을 건드려주면 분명히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가 안 되는데 체계적인 위험이 제거된다고 연락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는 거. 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어디 272페이지 저 밑에 보니까 반가루 2번에 위험 감소 효과와 혹시 상관계수 보이세요? 그렇죠. 상관계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상관계수 이제 설명 좀 할 거예요. 분산 투자는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게 이제 분산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네. 방 보니까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 예. 자, 이제 이 상관계수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사실은 경제 상황이 매우 좋으면 분산 투자 자체는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다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혹시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갈등이 좀 많은데 아무튼 이래저래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텔이라든지 또 이제 뭐 어떤 여행 상품을 취급하고 이런 데는 지금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났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숙박업소도 굳이 뭐 특정 어떤 중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하고 그랬으면 좀 살아날 텐데 그런 데는 지금 아주 피해가 크죠. 예.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을 한번 볼게요. 식당 어떤 게 좋은지 보세요. 첫 번째 위험과 이제 두 번째 위험이 있는데 그냥 찍어보는 거야. 첫 번째는 돼지 삼겹살집하고 이 집하고
D 족발집 요걸 같이 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여기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 구조물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 카운터 있고 이쪽은 한우 구이 전문, 여기는 회 전문 해가지고 한 건물에 이 두 공간을 통해서 이쪽은 회, 이쪽은 한우 이렇게 나누는데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1번은 위험이 커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돼지 구제역 막 이런 게 뭐 좀 퍼졌다 그러면 얘도 안 먹어. 얘도 같이 안 먹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피부도화 방지에 뭐 효과 크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러면 이것도 잘 팔리고 이것도 잘 팔려버려요. 그러면 얘 둘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요? 너무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요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예, 너무 유사하게 나타나면. 어떤 돌발 변수에 대해서 대처가 안 돼 버리니까.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좋아. 이렇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변수에 의해서 여기서 수익률이 까먹으면 다른 데서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게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 제가 인천 그 우리 동네 보면요. 그 부천 바로 옆쪽인데 경복궁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체인일 건데 여기도 있나요? 아, 이거 있어? 이거? 똑같아? 그럼 됐네. 가봤어요? 그럼 같이 한번 가자 또. 잘 됐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게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마케팅 전략이 되게 잘 갖춰진 식당이래 이런 게. 그래서 보면요. 만약에 뭐 광우병 한참 우리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파동이 있으면 매출 수익 감소하죠. 그럼 사람들은 이거 안 먹으면 다른 거, 요런 걸 먹어요, 요런 거. 한여름이 되니까, 뭐 이렇게 회를 먹으면 좀 안 좋다더라 그러면 당분간 안 먹고 대신에 요거 먹고. 그래서 요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가장 이렇게 잘 갖춰진 이상적인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사건을 만들어 보자. 광우병 파동이 생기면 수익률이 감소하죠. 얘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렇게. 예. 다음에 이제 뭐 콜레라, 저번에도 한번 좀 그랬죠. 수산물. 그런 사건이 생기면 요거 수익률이 줄고 요거는 오히려 수익률이 커져.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달리 나타나는 요런 구조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뭐냐면 방금 봤듯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너도 수익률이 커지고 너도 커지고 아니면 너는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그래서 수익률의 움직임 연관성을 보여주는 걸 상관계수라고 그래.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수익률이 작아지면 다 같이 작아지고 커지면 다 같이 커지고 둘이 상관성이 너무 높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상관계수가 높으면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서로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상관계수가 높다 낮다. 낮다. 이게 바로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답니다. 그리고 다시 비례 반비례 아시죠? 그렇죠? 여기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수익률이 같은 방향 움직이죠? 비례하죠? 그러면 비례는 정의 또는 양의 상관계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다음에 여기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여기는 부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관계 서로 반비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럼 아무튼 이제 어디 그러면 이게 뭐야? 상관계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상관계수는 작은 게 좋다. 그럼 하나만 더 듣고 책에다 체크 좀 해드릴게요. 상관계수가 이제 첫 번째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유형 감소 효과는 더 커진다. 요거 하나 잡아냈고 두 번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란 투자 대안하고 B란 투자 대안이 있는데 X라는 사건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A는 수익률이 3이 더 커진대. 근데 그 사건에 의해서 B도 정확하게 수익률이 3이 더 커진대. 그럼 이런 경우는 다시 Y라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A는 수익률이 4가 줄고 B도 4가 줄대. 이런 관계라면 A에다만 몽땅 투자하든지 B에 몽땅 투자하든지 나눠 투자하든지 아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완전히 수익률이 일치하게 움직이니까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이라면 분산 투자, 유형 감소 효과, 분산 효과, 유형 감소 효과는 전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유형 감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만약에 C하고 D를 이렇게 투자했는데 X라는 사건이 생기니까 C는 수익률이 3이 커지더라. 반면에 D는 정확하게 수익률이 3이 줄더라. 둘이 합치면 0이죠. 0이란 것은 편차가 없다. 당초 투자자가 목표했던 그 요구치에서 단 한 채의 오차도 위험도 없다 이 말이고요. 다음 Y라는 사건이 생기니까 C는 수익률이 4가 주는데 D는 수익률이 4가 더 커지더라. 또 둘이 합쳐도 0이죠. 이런 경우가 상관계수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을 0까지 제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위험이 제거 가능한 거죠? 비체계적인 위험이 0까지 제거 가능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272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박스 있죠? 그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일단 책에다 체크 좀 해드릴게. 273.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1번 체크하고 세 번째 줄 보니까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 양상이 서로 다르게 상이하기 때문이다. 체크하고요.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해놓고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도 체크해놓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3번, 4번도. 자, 다음. 이제 274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나와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자, 이제 이걸 하겠는데, 자, 일단, 우리 책 보니까 그 27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보이세요? 거기다가 가장 좋은 점, 이렇게 써봐. 가장 좋은 점. 안 보여요? 그러면, 214페이지 맨 밑에 그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있어요. 가장 무슨 점? 좋은 점. 우리 위험과 수익 갖고만 이야기해. 위험과 수익만 가지고.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이란 것은 뭘까?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최대 최소. 최소인 지점.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최대 최저. 최대. 그 제일 좋은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럼 이제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봅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수익률이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편차 위험이 커지는데 볼게요. 고수업을 치는데 기본 3점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수도하면 기본 3점에서 추가적인 위험 부담도 없죠. 수도해버리면 추가적인 수익도 없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본 3점 났는데 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야, 너 미쳤어? 왜 원고를 한 거야? 했더니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수도할 수도 있는데 원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고를 하겠대. 그래서 어느 정도 얻었겠냐 했더니 5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원고를 하겠대요. 다음. 또다시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다시 투구를 한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바닥에 똥강이 깔렸는데 자기 지고 있대. 그래서 한 번만 싹 돌면 요놈은 광박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내가 잘하면 15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구를 하겠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을 연결해 놓은 것을 뭐라 불러주냐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책임 대로 프론티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 잠깐 주목하세요. 효율적 전선의 개념이 뭐냐? 개념 물어보더라, 개념. 예. 자, 책에다 체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찍는 거야. 찍으면 돼요. 아까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네.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부담해야 되는 동일한 위험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이냐, 최저의 수익이냐 물어봐. 뭐예요? 그치, 당연히. 그쵸. 맞죠? 최고의 수익. 다시 물어볼게요. 거꾸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무슨 점? 가장 좋은 점.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고 위험이다, 최저의 위험이다. 최저의 위험이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다 지금 알아들었으니까. 네, 설명을 너무 잘해준 것 같다. 어? 비웃는 거 있어? 그 원칙대로 설명해 줄까요? 한참 걸리는데. 자, 가장 좋은 점이다. 다시 한번. 위험과 수익과 관계에서 가장 좋다는 것은 내가 어차피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면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가장 작은 게 좋은 거고, 자, 이만큼의 위험 부담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가장 최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요. 다음은 이제 어디 275페이지 보면요. 동그라미 니은 저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디귿 있어. 별표. 동그라미 디귿 별표. 근데 방금 우리는 봤어. 사실 이거 안 봐도 돼. 왜? 효율적 프로젝트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리를 보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또 한번 쳐보세요. 우상향 형태를 보이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말하는데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자, 체계적 위험이다. 자,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이 주목하세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대요. 우상향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을 하는 것이냐 보니까, 자, 요점은요, 원고라는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입니다. 맞죠? 근데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원고만 해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돼.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 부담해라.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위험 부담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계속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간답니다. 따라서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는 것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험과 수익은 뭐 하기 때문이다? 비례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보니까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 자, 이제 2번 순환까지만 설명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암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2번이 마지막이에요. 자, 봅니다. 6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1층에서 갑돌이가 유리창을 닦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출근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닦으시네요. 하루 일당 얼마예요? 했더니 10만 원이래. A 사무실 여기 있어. A가 자기 사무실 가보니까 유리창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갑돌이한테 올라오라고 했어요. 내일 여기 유리창 닦을 수 있겠냐 했더니 닦아준대. 대신에 돈을 미리 주래. 너 아까 10만 원이라고 그랬지? 10만 원 줄게. 하면 닦아 안 닦아? 10만 원이 아까 저 밑에서 1층에 추락의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이야기고, 지금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락의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위험수당 더 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이건 체계적인 위험이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추락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다, 두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저기요 좀 더 주래. 뭐냐 했더니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기로 했대. 근데 왠지 소주를 한 10병 정도를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 그래서 오늘 술을 이빨 먹게 되면 술이 덜 깨서 내일 추락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달라. 이건 주겠어 안 주겠어? 자,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의 위험인데, 술을 오늘 저녁에 먹어서 내일 술이 안 깨서 추락의 위험이 있겠다? 이거는 체계적인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커지는데, 비체계적인 위험이 수익과 비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험이? 체계적인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 됐죠?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시험은 단순히 암기를 원해요. 암기. 다시 한번.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데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 이렇게만 딱 일단 알아두시고, 하나 더. 가끔 나와. 일절 다른 소리 없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지금 이 흰색이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인데 거기에 이런 선이 하나 있대요. 투자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자 무차별 곡선이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두 곡선이 크로스되는 점이고 여기가 두 곡선이 접하는 점이야. 그래서 그림에다 안 쓰신 분들은 뭐라 쓰냐면, 자, 접점 O, 교차점 X. 그래서
그림 바로 옆에 있잖아요. 체증의 포트폴리오는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무슨 점이다? 접점. 접하는 점에서 체증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에 그거 있죠? 예,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시 이제 여기서는 그 계산 문제가 제법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아니, 그대로 놔둬 책 274. 이제 저랑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학교론에 보면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방법을. 예. 자, A에다가, 자, 어디? 이제 투자를 하는데, 자,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투자 대상이 A, B, C 여러 개의 투자 대상이 있다. 근데 이제 투자 비중, 자, 투자 비중 A에다가 20% 투자하고, 자, 잠깐 칠판 그냥 보세요. B에다가 30%, C에다가 50%를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A에다가 20억, B에다가 30억, C에다가 50억을 투자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보니까 자, 여기는 5%고 여기는 6%고 여기는 6%다. 자, 잠깐 대기봐요. 우리 여기 잠깐 주목했어요. 여기. 자, 학계론을 보면 여러 개의 숫자를 주고 하나의 숫자를 구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개의 숫자를 주고 결국 포트폴리오 종합 수익률 하나를 구하래. 여러 개의 숫자를 주고 하나의 수익률을 구하래. 그러면 아마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개의 숫자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숫자가 있으면 분명히 어떤 숫자는 그 숫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놈을 묶어서 곱해. 나온 값을 그냥 싹 더해버리면 돼요. 이런 방향의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거의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 20%가 무슨 의미냐면요. A란 투자 대상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투자 비중이에요. A의 투자 비중. 그럼 다음 숫자 중에 저 20%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숫자가 뭘 것 같아요? 응? 쫄지 말고 이야기해봐. 5%죠? 왜냐하면 이 20%가 A의 투자 비중을 말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 5%가 A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20%는 얘랑만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곱해. 자, 곱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 곱하기 5% 하면 100%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런 학생들은 100% 시험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학교론을 보면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가 되게 많아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소수점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게 좋아. 예. 그러면 어디 20% 0.2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자기 그런 이렇게 좀 헷갈리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 0.2로 바꿔. 0.2로. 그러면 0.2 곱하기 5 하면 몇 %예요? 1%죠? 그렇죠? 다음 요거 0.3이죠? 0.3. 0.3 곱하기 6% 얼마예요? 1.8%. 다음 0.5 곱하기 6은요? 3%죠? 그렇죠? 이거 3개 다 더하면 답이에요. 그럼 3개 다 더하니까 얼마? 5.8이죠? 이런 스타일의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학교는. 또 이제 쫙 뒤쪽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자, 볼래요? 이제 그 감정평가 때 있는 건데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냥 봐봐요. 어떤 게 또 실제 시험에 나왔냐면 이 토지 건물이 합쳐진 복합 부동산이 있다. 근데 전체 가치 중에 토지 가격의 구성비가 40%고 그다음에 건물 가격의 구성비가 60%다라고 이렇게 하자. 40%, 60%. 그랬을 때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이율이 예를 들어서 5%고 그다음에 건물에 적용되는 환원이율이 10%다. 이랬을 때 종합 환원이율을 구하시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몰라도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볼래요? 여기도 지금 여러 개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놓고 하나의 숫자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또 이것도. 자, 여기서 볼게요. 요 40%라는 게 뭔 말이에요? 토지의 가치 구성비죠. 그럼 다음 숫자 중에 이 40%하고 관련이 있는 숫자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얘 아닐까?
그럼 얘랑 엮어서 곱하는 거야. 그럼 40% 0.4죠? 0.4 곱하기 5는 얼마예요? 그러면 토지 관련돼서 2% 나왔고요. 다음에 60%가 무슨 의미냐? 건물의 가격 구성비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다음 중에서 이 60%하고 관련 있는 숫자는 누구겠어요? 건물이고 건물이겠지 뭐. 대충 눈치가. 그죠? 그럼 60% 0.6 아니겠어요? 0.6 곱하기 10% 얼마? 6%죠? 끝났어요. 그러면 2 더하기 6 하면 8. 그래서 종합자본하는율은 8%다. 이런 계산 문제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자 이제 공법 기출문제도 이런 게 있을걸요? 자,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가 1000제곱미터인데 이쪽 부분이 600제곱미터고 이쪽 부분이 400제곱미터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 용적률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은 용적률이 300%를 허용하는 거고 이쪽 부분은 200%를 허용한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필지 전체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은 총 얼마냐? 이것도 막 공식 이런 거 없어. 요 600은 얘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300%는 3배래, 3배. 그러면 600제곱미터에서 3배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요 부분만. 1800인가요? 그렇죠? 요 400은 얘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 200%라는 것은 이 토지의 2배만큼 지을 수 있대, 건물을. 얼마? 800.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얼마? 2600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다시 차분하게 막 공식을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이런 걸 우리 가중평균이라고 해, 사실은. 근데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어디 대학교 갈 것도 아니고, 답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막 그리 공식을 막 머릿속에 잡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감을 잡자, 감을. 자, 여러 개의 숫자를 주고 하나의 숫자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게 많다. 그러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숫자 상호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놈들끼리 엮어서 묶어. 그리고 곱해. 나온 값. 전부 다 합쳐버리면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그럼 아무튼 요 문제 이렇게 풀어봤죠. 자, 근데 이제 요즘에 여기서 이제 살짝 변형을 시킨 문제가 잘 나와. 이 문제. 우리 책 다시 왼쪽 페이지 봐봐요. 왼쪽 페이지 문제를 지금 풀었어요. 근데 여기 잠깐요. 지금 지가 칠판에 쓴 거는 A의 A상 수익률이 5, 6, 뭐 6 이래가지고 딱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또 실제 시험에서는 요즘에는 바로 수익률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더래요. 이제 수익률 A상 되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이 호황인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불황인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근데 호황과 불황의 가능성이 각각 절반씩이다. 절반씩. 그랬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 나눠서 주네. 자, 그럼 여기 왼쪽은 6, 8, 10이고 여기는 4, 2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또 구분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근데 좀 번거로운 것 뿐이지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그러면 수익률을 어떻게 하느냐.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의 가능성을 절반을 반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에 투자했을 때 호황이라면 6% 수익률이 예상되는데 그 절반만 인정하래. 그러면 얼마? 3. 요것도 절반만 인정하래. 얼마? 2. 두 개 합치면 이제 그러면 A는 수익률이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가지. 그러면 B는 호황일 때 수익률이 8이니까 절반이니까 얼마? 4. 불황일 때 4니까 절반이니까 얼마? 2. 두 개 합치니까 6이죠? 그렇죠? 다음. 요거 절반 5. 절반 1. 합치기가 6이죠? 문제 풀이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잘 나오는데 이제 좀 불편하긴 불편하다. 그냥 바로 수익률이 바로 몇 프로라고 주면 좀 더 나을 텐데 조금 불편한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바로 얼마라고 주지 않고 호황과 불황의 상황을 갈라놓고 줘.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호황 가능성에다가 호황 이상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나온 거, 불황 가능성이다 불황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곱해서 나온 거 합쳐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까처럼 얘랑 얘랑 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물론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뭔들 안 쉽겠어요. 심지어 저까지도 꼴보기 싫을지 몰라요. 계산 문제 싫은 분들은. 근데 악착같이 해야 돼.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요게 마지막 단계야. 응용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문제 푸는 어떤 접근하는 본질은 똑같은데 좀 단순하게 예전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바로 수익률이 얼마라고 이렇게 줬지만 요즘 시험 유행이 바로 수익률을 주지 않고 호황과 불황을 갈라놓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불편하지만 문제 푸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제법 잘 나와요. 아셨죠? 네, 그래요. 자, 됐고. 이제 277페이지 제3절.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수학 얘기 나와 있죠. 기초수학. 자,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 이거 먼저 잠깐만 듣고 갈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이것 좀 하고 갈게요.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는데, 잠깐 봅시다. 현재하고 미래라는 게 있어요. 현재하고 미래. 자, 이제 볼게요. 현재 1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100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1년 동안 은행에 집어넣고 나서 1년 후에 찾으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 근데 1년 동안 10% 이자율이 반영이 된대요. 그럼 1년 후에 찾으면 얼마예요? 100원에 10원 더하니까 얼마? 110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100원짜리가 1년 후에 110원이 된다는 것은 값이 더 커진 거죠.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그럼 가서 봐. 110원이 됐다 이 말인가? 맞죠? 그럼 110원이 됐다는 것은 원금 100원을 1로 잡으면 이자율 10% 0.1이 더 커졌다. 즉 원래 100원에다가 1.1배가 됐다 이 말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20%라면 1.2배가 된 거고, 자, 계산기 꺼내봐요.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자, 시킨 대로 합니다. 100원 쳐보세요, 100원. 아니, 1억 쳐봐, 1억. 1억 쳐봐요. 뭐 스마트폰 괜찮아요. 꺼내세요. 자, 1억 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자율이 10%인데 1년이 지나면 1.1을 곱하면 되겠네. 시킨 대로요. 곱하기 1.1 해봐요. 얼마 나왔어요? 1억 천이죠? 아, 그러구나. 자, 근데 우리 시험은 2년 전에 2억이었는데 매년 10% 올랐다. 여기까지 나와. 그러면 2년 전에 2억인데 매년 10% 올랐다. 우리 10% 오르면 1.1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 1년에. 근데 매년 올랐다고 했다. 2년 동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곱하기 1.1만 한 번 더 쳐주면 돼. 곱하기 1.1 치면 1억 2,100 나오니까 그래서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가로 닫고 N승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어차피 딱 2년만 나와. 아니 3년까지도 나온 적이 있구나. 그러면 이자율이 10%인데 3년 오르면 이 상태에서 다시 뭐만 하면 돼요? 그렇지. 곱하기 1.1 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써먹자고. 그래서 이자율이 10%면 1에다가 0.1을 더해서 1.1을 곱하면 되죠? 이자율이 20%면 1.1을 곱하면 돼요. 이자율이 30%는 안 나오면 뭐 그러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곱하면 되고 2년이면 두 번, 3년이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다시 이제 거꾸로 합니다. 다시 우리는 사실 이자 붙이는 개념보다 할인 개념이 우리 시험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이 현재 부동산을 산다면이야. 아직 부동산 사지 않았는데 현재 산다면이야. 근데 수익은 현재 발생해요. 미래 예상돼요. 그럼 미래에 예측되는 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할인해서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인의 시험이 절대적이야. 그럼 다시 볼게요.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있었어요. 어음수표가 있는데 요거를 1년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않고 미리 현금으로 찾으려고 은행 가서 돈을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줘요. 근데 미리 받으러 왔기 때문에 10%의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돈을 바꿔준대. 그러면 110원을 다 줄까요? 미리 받으러 왔으니까 10원 빼고 100원 준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디?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할인이 깎아 내렸잖아. 작아지겠죠? 그럼 한번 계산기 해볼게요. 자, 110원 나누기 1.1 쳐보세요. 100원이죠? 다시 110원 나누기 1 하면 얼마 됐을까? 아, 잠깐만. 1은 원금이거든. 100원 곱하기 1 하면 그냥 100원이야.
근데 100원 곱하기 이자율 10%에서 1.1하면 110원이야. 자, 할인도 110원 나누기 1하면 그냥 110원이에요. 원금 그대로야. 근데 할인율이 10%죠? 그러면 산수도 해보자. 시간도 많은데. 6 나누기 2는 3이죠. 그죠? 근데 부모가 더 커졌네? 그러니까 빵이 6개 있는데 2명이서 나눠 먹으면 3개씩 먹을 수 있는데 빵은 6개인데 3명이 먹었는데 그럼 미리다 몇 개씩 먹어? 2개. 그러면 결과치를 작게끔 깎아내리려면 분모가 커져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할인은 값이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이 10%면 여기다가 0.1을 더해서 1.1로 나누면 돼요. 할인율이 20%면 1.2로 나누고 할인율이 5%면 1.0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쳐보세요. 1331원 쳐보세요. 그냥 쳐봐. 그냥 1331원 쳐봐. 쳤어요? 그러면 할인율 10% 적용해보자. 그럼 나누기 1.1 쳐봐요. 엔터 쳐봐. 얼마 나와요? 1210원 나와?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 1년만 땡기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까지 요구해. 그러면 다시 할게. 그러면 1331원인데 이게 2년 후라고 하자고. 그러면 지금 한 번 나누기 1.1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 나누기 1.1 한 번 더 쳐봐. 그러면 2년 후에 1331원은 할인 2번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1100원 됐죠? 그럼 다시 3년 후에 1331원인 상태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누기 1.2 두 번 했잖아.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나요? 또 나누기 1.2 쳐봐요. 1000원 됐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공식 전혀 우리는 손 안 댈 거고요. 이렇게 하자. 이자를 곱한다. 그러면 1에다가 이자율을 더해서 곱해. 이자율 10%면 1.1로 곱해. 20%면 1.1로 곱하는 거고. 근데 2년이 전에 1억 원이었는데 매년 10%씩 올랐다. 2년 후에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이자가 두 번 붙은 거죠. 2년. 그러면 곱하기 1, 곱하기 1 두 번 하면 되는 거죠? 됐어. 다음.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면 돼요. 할인율이 7%면 1.07로 나누면 돼. 근데 2년 할인하라겠다. 그러면 나누기 1.1, 나누기 1.1 두 번 하면 돼. 3년 하라고 하면 3번 하면 되고. 근데 통상 거의 대부분 1년이야, 1년. 1년 하라고 하면 몇 번 나누면 돼요? 한 번. 우리, 저번 주인가요? 1년 후 토지가 개발된다면 얼마, 안 된다면 얼마, 뭐 이런 거 있었어. 1년 후에.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6,600만 원이다. 근데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1년만 할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기? 1.1 하니까 6천만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공식 안 쓸 거니까. 이자율 붙으면 1 더하기 이자율에서 곱해줘. 1년이면 한 번, 2년이면 두 번 하면 돼. 할인율 하면 1에서 해가지고 더해서 나눠줘. 1년이면 한 번만 나누면 되고 2년이면 두 번, 3년이면 세 번 나누면 된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 휴식을 했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해보죠. 네.